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검은 모래 밑에서 보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1 여름방학 때 친구 7명이랑 안성 쪽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2박 3일 일정 잡고 텐트 가지고 놀러 갔죠. 8명이서 커다란 텐트 하나 펼쳐놓고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술도 한잔하고 거기 근처에서 신나게 놀았지요.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저희는 낮에 신나게 놀고 술도 먹고 해서 피곤해서 하나둘 골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놈이 오줌 싸러 가는지 하고 우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친구 놈은 천천히 걸어서 강으로 들어가려고 있고 강 가운데에 머리가 긴 여자 상반신이 있더군요. 순간 놀라거나 아니면 친구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멍하니 친구가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들 밖을 내다보다 전부 저처럼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 갑자기 정신을 차린 한 친구가 야 잡아 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누가 먼저를 것 없이 뛰쳐나가서 그 친구를 잡았어요. 그런데 평소 그리 힘이 세지도 않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혼자 저희 7명을 질질 끌고 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전부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친구를 진짜 사정없이 뺐어요. 진짜 다들 죽듯이 때리다 보니 그 친구가 기절하게 되었고 우리는 기절한 친구를 부축해서 텐트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 별명이 평소에도 눈이 엄청 커서 왕눈이었는데 그때 그 큰 눈동자에서 검은 저위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부축해서 텐트 가운데에 그 친구를 눕히고 저희는 그 친구 중심으로 뺑 둘러앉아서 텐트 지퍼를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를 눕히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초조하고 무서워서 그날 사간 담배 한 보루를 순식간에 다 피운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발작하며 눈 뒤집고 텐트에서 빠져나와 강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를 패서 기절시키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싶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야 지금 몇 시냐? 라고 물어 우리는 모두 각자 시계를 봤는데 다른 친구가 5시네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절에 있던 친구가 기절한 채로 옆에 있던 한 친구를 손가락으로 계속 쿡쿡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친구도 눈이 뒤집히면서 이번에는 2명이 동시에 발작하면서 강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그거 막느라고 몇 번이고 그 2놈 패다가 지쳐서 밤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문득 시계를 봤는데 이제 막 12시를 지나고 있더군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몇 번을 더 친구 2놈이 발작하더니 그 뒤로는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동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나더군요. 우리는 내심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동차 소리가 점점 우리 텐트 근처로 다가오더니 이내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고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 텐트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가 텐트 가까이 왔을 때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 살려요 라고 소리쳤고 텐트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근데 여기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냐? 라는 말에 다들 소름이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타고 올라오더군요. 그래요. 저희가 여기 올 때 차가 못 들어와서 차에서 내려 1시간 정도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들 텐트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고 그 발자국 소리는 한동안 우리 텐트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어느새 잠잠해졌죠. 다들 말리고 때리고 신경 쓰고 하느라 체력 소모가 심했는지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초 2명 세우고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와보니 어제 우리는 텐트 오른편에서만 놀았는데 발자국이 강에서부터 우리 텐트 쪽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발자국을 따라가 봤는데 우리 텐트 주변을 빙빙 돈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자국이 끝났어요. 강에서 나온 발자국이 있는데 되돌아간 발자국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서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근처에 친구네 외할머니 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혼자만 귀신을 본 게 아니고 8명이 다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왠지 우리한테 귀신이 붙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 외할머니 댁에 피해줄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뭐하더군요. 그래서 밖에서 서로 몸에 소금 뿌리고 나서 겨우 들어가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산에 도착해서 뿔뿔이 헤어지기 전에 일단 가까운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제 있던 일을 다시 서로 이야기하며 그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때 친구 어머니가 과일을 내왔는데 복숭아를 주시더라고요. 차갑지도 않고 상온에 있던 복숭아였는데 한 입 베어 무는데 엄청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처럼 막 이빨이 덜덜 떨리면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친구 어머니가 너네 진짜 귀신에 씌었긴 했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친구 집을 나와 그 귀신이 씌었던 친구 집에 데려다 주면서 친구 부모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친구 놈이 하도 많이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당분간 친구 혼자 재우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친구 부모님은 우리 당부대로 친구를 여동생이랑 같이 재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그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맨발로 밖에 나갔다더군요. 여동생은 무서워서 얼른 부모님을 깨웠고 부모님과 여동생은 부랴부랴 뒤쫓아 나갔어요. 그 친구가 향한 곳은 집 근처 조그마한 하천 방향. 그 부모님과 여동생은 얼른 가서 그 친구를 붙잡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3명을 질질 끌고 그쪽 방향으로 향했다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부모님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도와달라는 소리에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겨우겨우 못 가게 막았다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친구놈이 여자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네요.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되고 나서 결국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거기 가서 귀신이 들러붙었다고. 그냥 두면 언젠가 사람들이 안 볼 때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친구는 죽게 될 거라고. 귀신을 달래줘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때 그 장소로 가서 굿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8명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다시는 가기 싫었던 안성의 그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자기 몸속으로 불러들이려고 작두도 타고 방울도 흔들고 하더군요. 살면서 처음으로 굿을 본 게 바로 그때였어요. 무당이 한참 굿을 하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막 한탄을 늘어놓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강에서 와서 자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자기만 죽고 남자친구는 살았다더군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자기랑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옆으로 불러들인 거라고 말하면서 울부짖는데 친구 부모님이 막 부르르 떨면서 놀라던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그 목소리가 친구 집에 가서 밤에 뛰쳐나가서 난리친 날 자신들에게 욕을 퍼붓던 그 목소리랑 완전히 똑같아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당은 그 귀신을 달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뒤로 그 친구는 더 이상 그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생전 한 번도 눌린 적이 없던 가위를 일주일에 2~3번씩 눌리게 되고 그날로부터 1년 뒤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2번째 이야기 장산범. 무서된 모습으로는 희고 4발로 움직이며 매우 빠르고 마치 얼굴이 없는 것 같은 그 생명체. 백색의 털이 온몸을 덮고 있으며 마치 멀리서 보면 인간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러나 얼굴이 없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산악지역을 이동하거나 도로를 이동한다고 한다. 울음소리는 칠판 긁는 소리, 사람 비명과 유사. 부엉이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소리 또는 키에게 가까운 소리. 울음소리는 잘못 들으면 사람이 비명 지르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이다. 털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상하게 자태가 고와서 잘못 보면 달맞이하러 나온 아가씨로 오인도 할 정도이다. 간단히 말해서 고운 몸매와 은실 같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미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출몰할 경우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매우 심해진다고 한다. 혹은 처량한 여자 울음소리를 내어 사람을 홀리기도 한다. 성격은 매우 흉포하다. 잡식성인 듯하다.
일단 인간을 식량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다만 인간이 많이 있을 경우 회피한다. 사람을 먹었다는 목격담이 있다. 참고로 아오가 무서워하는 건 붉은색이다. 술을 매우 좋아한다.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한다. 장산 지역 연느리로 미루어 보아 육식성이며 인간도 먹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는 냄새도 싫어한다. 특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싫어한다. 라이터 한 방이면 물리칠 수 있다. 의외로 상어 공략법만큼 간단하다. 출현 조건. 달은 있으나 달빛을 밝지 않고 하늘이 흐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밤. 이상하게 밤새도 울지 않고 밤벌레도 울지 않아 매우 조용한 밤.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으나 물기 어린 서늘한 바람이 잔잔하게 계속 부는 밤. 옛날 집들은 거의 다 그러하듯이 어릴 적 저희 어머니 집도 초가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집에 사셨답니다. 방 한 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넷째 이모, 저희 엄마 막내의 삼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고 있던 중 부스럭거리는 특별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육감이 어머니를 깨우더랍니다. 눈을 떴을 땐 혹시 꿈이 아닐까 하여 눈을 비비적거리시며 외할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셨답니다. 어머니의 시야가 선명해질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외할아버지께서 방문 앞에 앉으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방문에 대고 초로원을 빙빙 그리고 계셨다 합니다. 잠에서 갓 깨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기이하기만 하셨더랬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셔야 할 듯해 숨을 죽이고 외할아버지를 계속 응시하셨답니다. 그것도 잠깐이지요. 나중 되니 목이 마르고 발에 쥐가 나고 어지럽고 작은 볼일까지 마려우셨다 합니다. 이거 말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외할아버지의 너무 진지한 의식 같은 행동에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으셨답니다. 어찌 쥐가 나는 발이라도 풀어보려 몸을 요리조리 움직이시던 중 달빛에 비치는 창호지 문 밖에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문 밖에는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형상이 보이더랍니다. 문 밖의 형상 머리 윗부분에다 초를 천천히 돌리고 계시는 외할아버지 발에 쥐가 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움도 잊으신 채 그 광경에 몰입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돌리니 문 밖에 그것이 일어서더랍니다. 삐걱삐걱 마루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방문 바로 앞마루를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방문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엎드리더랍니다. 아래로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는 느낌이더랍니다. 그것의 다음 행동은 시야에서 차차 흐려졌고 그와 동시에 외할아버지는 초 돌리는 걸 멈추셨다 합니다.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촛농. 눈에 보이진 않은 이 소리로 동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셨다 합니다. 여기저기 무언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 흙을 살살 파는 소리. 흙 위를 사박사박 밟고 다니는 소리. 분명 일어설 때와 걸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영락없는 사람이었는데 땅에 내려가서는 사박사박 걷는 소리가 짐승 소리처럼 발소리가 여러 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 마당을 돌아다녔을까요? 다시 방문 앞마루 위로 올라설 때는 사람이 걷는 것 마냥 허리를 세우고 걸어오더랍니다. 아까와 같은 모양으로 다소곳이 앉더랍니다. 근데 어머니의 느낌에는 그것이 뒤돌아 앉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마주 보고 앉아있는 느낌이었답니다. 외할아버지는 또 뒤질세라 초를 그것의 머리쪽에다 문에 대고 빙빙 돌리시더랍니다. 한참을 돌리고 있으니 그것이 팔을 한짝 들고 손으로 창호지를 살살 긁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의 뜬금없는 행동에 양반다리를 하고 초로 원을 그리시는 외할아버지는 파르르 떨리는 팔과 함께 엉덩이가 흠칫 들썩거리셨답니다. 어린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저렇게 집 밖만 돌아다니다 가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 안으로까지 침입하려는 느낌이 들자 순간 고요하던 심장이 요동을 쳤답니다. 맨 처음엔 손가락 한 개로 살살 긁어대던 소리가 손가락 여러 개로 문을 긁어대니 서걱서걱 대는 소리로 바뀌었답니다. 이때는 한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눈을 보이지 않는 어떤 걱정이 턱하니 밀려오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뚫릴 텐데라고 생각하자 듣고 있는 저까지 그때의 상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씩 숨소리가 간간히 들렸는데 그 소리는 짐승 소리처럼 거칠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깨셨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시고 퍼뜩 눈 감고 자거라 라고 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는 덜렁 누워 억지로라도 눈을 감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셨을까요? 방안을 쭉 훑어보시고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나 평온히 잠들어 있는 나머지 식구들을 한번 보셨답니다. 그것이 자리를 뜬 후에도 날이 밝아왔음에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방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계셨고 어머니는 휑한 천장만 멀뚱히 쳐다보고 계셨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끝까지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의 모습은 외할아버지만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다음날 창호 지문에는 손톱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막내의 삼촌 꼬마 시절 동무들 중 한 명이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 명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저희 어머니가 처녀때로 돌아와서 시기는 봄이었고 막내의 삼촌 저희 어머니 이렇게 두 분하고 동네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 3, 4모 모여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집을 나서기 전 정상 가까이 있는 큰버위 쪽까지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아나요? 어디가 어디인지? 불불이 흩어져 산을 타던 중 막내의 삼촌은 저희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턱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그곳. 아마 외할머니께서 신신당부하시던 그곳이었나 봅니다. 막내의 삼촌은 큰 바위를 낑낑대며 오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신나게 꽃도 꺾어보고 나물도 캐시다가 휑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이 왔던 사람들과 너무 멀어졌음을 늦게 아시고는 막내의 삼촌이 궁금하여 고개를 들어 위를 보셨더랬죠. 작은 바위에 발을 딛고 큰 바위에 매달린 채 한참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시는 막내의 삼촌이 이상하여 그쪽으로 다가가시던 중 막내의 삼촌의 바지 아래로 흐르는 소변 줄기를 보셨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던 거겠죠. 바위를 탈 줄 모르시는 어머니는 그저 밑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다그치셨고 막내의 삼촌은 요지부동이셨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스스로 정신을 차리셨는지 눈물 콧물 빼시며 웅금웅금 내려오시더니 어머니 꽃 따고 나물 따던 그 자리에서 잠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며 누나, 당장 내려가자. 당장 안 가면 죽어. 그 말이 너무 다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져서 둘은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냅다 달리셨답니다. 삼촌의 말인즉슨 큰 바위 위로 얼굴을 쑥 올려보니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을 동굴 입구만 한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 놓았더랍니다. 그리고 입구만한 바위 위에는 어른이 입을 법한 옛날 한복 윗도래 하나가 턱하니 올려져 있었는데 한복은 피투성이었답니다. 이때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이니 한복 시제는 한물간 때였습니다. 그 주위에 작은 바위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도 피치를 한 한복이 몇 개 있었답니다. 일부러 피치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더랍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막내의 삼촌 입에서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귀에 들어갔고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입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범이 한 짓 아니겠어? 라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함께 막내의 삼촌은 저희 외할머니께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답니다.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다 큰 막내의 삼촌께서 어린애 마냥 떨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그 바위 위에 어린 아이들, 어린애들 옷도 몇 벌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애들 중에 한 명 사라졌다는 얘 있었잖아. 혹시 그 아이도 우리 아까 갔던 거기서 사라진 거 아닐까? 당신잖아? 라고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자요. 왜요? 라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 한숨도 못 잤던 날 있지? 잠을 자도 무리에 떠 있는 건 마냥 몸이 나른하고 목도 안 마른데 목을 축일까? 소변을 볼까? 하다가 라고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강을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문을 빼꼼히 여는데 마당 마루에 어떤 이상한 것이 자기 집 마루처럼 턱하니 드러누워 있었답니다. 도둑놈을 훔치려다가 마루 위에서 잠이 들었나 싶어 얼핏 보니 몸에 털이 수북해 저것이 짐승이구나 하셨지만 얼굴을 하늘 쪽으로 살포시 돌리자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사람과 짐승을 섞어 놓은 듯한 이상한 형태의 눈살을 찌푸리셨답니다. 손발도 일반 짐승처럼 널쩍하지 않고 가늘었답니다. 누워있는 폼이 곱게 자란 처녀처럼 움직일 때도 그렇고
자태가 처연스럽고 얌전하니 고왔다고요. 웬 처자가 이 밤중에 쓸쓸히 마실 나왔냐고 착각하실 정도였답니다. 그 묘함에 한동안 살짝 넋을 놓으셨는데 그것이 누워있는 채로 하늘을 보다 그 이상한 얼굴을 외할아버지 쪽으로 쓱 돌리더랍니다. 동시에 외할아버지의 고개가 같이 기울어지셨답니다. 둘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그것이 웃으면서 입을 사악 벌리는데 이빨이 사람 이빨처럼 가지런하지 않고 촘촘했답니다. 그것을 보자 자연스레 외할아버지도 입이 사악하고 벌어지셨답니다. 머리를 기울이고 입을 벌리신 채 그것과 마주보며 웃는 표정을 짓는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섬찟했습니다. 갑자기 획하고 일어나길래 깜짝 놀라셔서 아차 싶어 얼른 문을 걸어 잠그셨답니다. 일어나는 봄이 꼭 달려들 것만 같은 느낌 때문이셨답니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상냥을 우르르 쏟아내 초에 불을 붙이셨답니다.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이 혹시범 같은 것이 보이면 뒤통수에 대고 초로 빙글빙글 돌리라고 하시던 당부 때문이었죠. 꼬리가 있으면 분명히 짐승인데 내 참 살다 살다 별 희한한 걸 다 본다. 라고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만 잊어버려요. 자꾸 생각해서 뭐해요. 라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찾아올까 싶어서 장산범 혹은 와우라고도 불리고 지역에 따라 하얀 번개라는 이름도 있다. 하얀색 털을 가진 앞발이 뒷발보다 긴 생명체. 하얀 번개와 눈을 마주치면 번개를 맞았다라고 표현하며 눈 마주친 사람은 바보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아마 이것이 일본의 쿠네쿠네 비슷한 것 취급받지 않았나 싶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요괴. 영조는 이 괴물의 현상금을 건 적이 있다. 천천히 오랫동안 사람을 쫓아오며 관찰하다 기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다 순간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사람을 해치는 흉포한 동물. 여자의 비명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등산객 등을 홀린다. 붉은색, 시끄러운 소음, 머리카락 타는 냄새, 사람 단체를 싫어하며 술을 아주 좋아한다. 현대에서는 강원도처럼 인근 부대의 근무병들에게 목격된 바 있으며 영남 지역 산악회에선 이미 장산범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다. 설화에 따르면 백호의 털, 용의 이빨, 봉쇄의 눈물을 죽은 개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만들어졌다. 본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삽살개로서 만들어졌어야 하나. 그 실패작으로 된 것이 바로 와오이다. 와오의 동작을 본떠 정사서탈춤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경험담. 내가 11살 때 우리 집은 5층짜리 주공 아파트 5층에 살았었다. 부모님은 개모임 가시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드라마 3846역대라는 드라마였다.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졸려서 내 방에 들어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중에 인기척이 들려서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건 검은 신발. 누가 내 바로 앞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서 있던 것이었다. 나는 놀래서 누운 상태에서 위를 봤다. 신발만 있고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다. 다시 신발을 봤더니 신발에 눈, 코, 돌출된 입, 수염이 나 있는 쥐가 있는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눈높이를 쥐와 맞춰서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고함을 치면 쥐가 내 입으로 돌진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내 쥐는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나는 내 방문을 닫고 방에서 떨리는 마음을 혼자서 진정시키고 있었다. 부모님이 오셔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쥐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날짜를 봤던 쥐는 아버지가 들고 있던 연탄 집게에 포크에 꽂힌 소시지처럼 꼽혀 있었다. 그때 내가 시력이 나쁜 것을 알고 안경을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쥐는 정말 내가 증오하고 경멸하는 동물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내가 일하는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일회용 커피가 난자되어 있고 종이컵도 흩어져 있어서 아, 쥐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사무실 격리는 5층이라서 쥐가 아닌 다른 것일 거라고 말했고 난 예전에 경험이 있어 쥐라고 격리에게 말했다. 격리는 5층인데 어떻게 쥐가 올라와요? 라면서 못 믿는 눈치였다. 스파이더 마우스를 본 적이 있는 나는 격리가 쥐가 있다면 놀랄까봐 그냥 미소만 짓고 말았다. 그러던 어제 외근이 있어 밖에 나가는 중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중 사무실에서 격리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는 도착을 했다. 아마도 사무실에 쥐가 등장했을 것 같아서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 팔뚝만한 쥐가 놀란 꽤 달려오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나는 너무 놀라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는 것이었다. 나는 한쪽 모퉁이에 딱 붙어 있었고 쥐도 반대쪽 한쪽 모퉁이에 딱 붙어서 죽는다고 큰 소리로 찌지직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찌지직 소리가 내 귀에는 다가오면 물어버릴 거야 라고 들렸다.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난 재빠르게 내렸는데 쥐도 같이 재빠르게 내렸다. 난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쥐는 왼쪽으로 도망갔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5층에서 1층까지의 시간은 아직까지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무서운 시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20년 전 실화. 수능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들하고 놀러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춘천에 있는 A고등학교거든요. 하여튼 학교를 땡땡이 치고서 우리는 한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민규랑 성일이랑 저까지 해서 3명인데 정말 중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매일 3명이서 붙어 다니다시피 했어요. 하여튼 그날따라 할 일도 없고 해서 민규의 자취방에 놀러가서 못한 비디오를 심층 분석 및 토론을 하려고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 중에 민규랑 성일이랑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매일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터라 저는 그냥 비디오나 보고 있는데 둘이 싸우는 게 점점 거칠어지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서 싸움 말리고 최고 좋은 방법이 담배를 하나씩 물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 얼른 담배를 사러 슈퍼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일이 터진 거예요. 민규 놈이 바카스병으로 성일이의 눈을 때렸어. 성일이는 한쪽 눈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구급대가 오고 성일이 몇 달 병원 신세를 지고 퇴원은 했지만 이미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였어요. 양쪽 부모님은 법정 공방으로 엄청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병으로 때린 민규가 성일이를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사과를 안 받아주겠지만 성일 이놈은 알았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성일이 표정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3명은 전에처럼 자주 어울렸지만 성일이의 표정은 가끔씩 이상하게 변하고는 했어요. 눈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민규네 집에 가서 놀자고 성일이가 말했어요. 솔직히 저희들은 마음이 편치 못했죠. 눈을 다친 곳인데 자꾸 가자고 하니 할 수 없이 갔지요. 가서 늘 그런 것처럼 담배도 피우고 야동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채팅도 좀 하고 그러다가 성일이가 그러더군요. 눈 때문에 술 못 마신 지 너무 오래돼서 마시고 싶다고요. 우리도 마시고 싶던 터라소를 사갖고 자취방에 다시 들어왔어요. 3명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점점 술이 취하고 그러다 보니 민규가 성일이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술 취하면 이성보단 감성이 앞서잖아요. 저는 중간에서 술이 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마시는 중이었고 아마 그때 3명이서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도 마셨어요. 그러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몇 시쯤 지났을까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비명소리가 술을 마셔서 그런지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눈을 떴는데 정말 심장이 멎어 버리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나오고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더라고요. 뭐랄까 몸이 이빨이며 다리가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눈을 떴을 때 성일이가 자고 있는 민규의 옆에 다가가서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있었어요. 아니 눈에 젓가락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가서 말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는 척하려고 눈을 다시 감으려고 해도 눈도 감겨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몇 분 좀 지났나? 저에겐 몇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민규가 비명을 지르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일이가 저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였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성일이는 저를 한번 보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열쇠를 집어서 주먹으로 꽉 쥐고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똑같은 개새끼야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벌벌 떨면서 얼굴을 가렸는데 성일이란 놈이 정말 사정없이 열쇠를 든 주먹으로 머리통을 계속 짚더라고요. 열쇠를 송곳처럼 세워서 그러다 방문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민규랑 제가 소리를 지르는 통의 주인집 아저씨가 듣고 나오셨나봐요.
성일이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볼 때 눈을 찌를 까봐서요.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저는 머리를 몇 번을 꿰맸지만 민규는 한쪽 눈을 잃었어요. 대수술까지도 했고요. 나중에 경찰분이 오셔서 성일이를 잡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 경찰분이 성일이가 눈을 다치고 난 후부터 일기 같은 걸 써놓았는데 우리를 죽일 계획을 잡아 놓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성일이가 징역을 살다가 이제 곧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무섭습니다. 5번째 이야기, 새끼손가락.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래. 어느 군대에 병장이 먼저 이 꿈을 꾸었대. 이 꿈은 배경이 온통 바다고 그 바다 모래사장에선 어떤 할머니가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그 손을 붙잡은 채 무엇을 찾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꾸는 병장이 할머니한테 다가갔대. 할머니 무엇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내 새끼손가락을 찾고 있어. 젊은이. 그렇게 해서 병장이 할머니의 새끼손가락을 찾아드리려고 바위 밑이나 모래사장 물가 등등 막 샅샅이 뒤져서 겨우겨우 새끼손가락을 찾아드렸대. 근데 할머니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병장에게 고마워 젊은이. 이랬다는 거야. 그 후로 꿈에서 깨고 나서 후임들에게 그 꿈을 말해줬대. 병장은 만약 그 꿈을 꾸게 된다면 새끼손가락을 꼭 찾으라고 당부를 했어. 어느 날 상병이 그 꿈을 꿨어. 하지만 상병도 새끼손가락을 찾아드렸는데 똑같이 할머니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고맙다고 했어. 이등병도 똑같았고 근데 정말 일병만 새끼손가락을 못 찾은 거야. 할머니는 새끼손가락을 못 찾은 일병에게 입이 뒤까지 찢어지며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 그러던 그날 아침 일병은 새끼손가락이 잘렸어.